다행히 댓글창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와. 표준 형님, 2주 진행자 환영합니다. 좋은 소식 부탁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지식 쌓을 수 있는 이야기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첫 번째 분부터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자, 미래에셋 이상원 선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워낙 판승철로 유명하셔서 저도 그걸로 불러드릴게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나으시겠어요? 이름이 더 나으시구나. 그동안 많이. 근데 이제 판승철이에요. 네. 제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발령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혼용해 주십시오. 딱 지점에 전화했는데 판승철님 바꿔주세요. 누구시죠? 다 누구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상원 선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는 사실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 내용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51.7만 건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상이 18.5만 건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부 고용이 7.4만 건이나 있었고요. 레저 및 적계급이 12.8만 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20만 건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서비스 부분의 총합이 39.7만 건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40만 건이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한 10만 건 늘었다면 이제 다른 부분 10만 건에서 대충 한 20만 건 네. 이제 예상치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제 뭐랄까요 일용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어쨌든 레저나 적계급 이쪽이 사람을 엄청 뽑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1월 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 고용이 7.4만 건이 한 방에 몰렸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내구재 고용은 2.1만 건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네. 뭐 빅테크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고가 많은데 네. 서비스나 이쪽만 늘었단 말이에요. 서비스 부분만 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사실 네네. 우리도 뭐 식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호텔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서 일할 때 아주 나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라고 일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고용 기간이 짧은 기간인데 그렇죠. 이런 일자리인데 여기서는 많이 고용이 됐지만 실제로 좀 장기간 일하게 되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좀안 좋아 일시직만 보인다. 임시직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이게 서든 스탑이 올 수가 있다. 갑자기 경제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 고용을 즐기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빅테크발 과먼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좋은 사건 아니다라는 네네.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렇게 보면 연준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히 임금 상승을 꺾기 위한 그렇죠. 좀 고용을 약간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부러뜨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물가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경제 자체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상으로는 시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좀 힘들게 고통스럽게 네네.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아서 네네. 지금 그렇지 않느냐. 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양질의 직장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고용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오히려 나오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봐라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네. 미국의 경제는 얼마나 튼튼하냐라는 식의 환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반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확실한 이게 후행 지표잖아요. 네. 지금 고용 지표 발표 나는 것도 이전에 있던 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취업이란 것도 한 번 취업하면 쉽게 해고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찌됐든 후행 지표인데
완전한 경기 침체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고용이 꺾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만 놓고 시장이 뭐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고용이 좋은 건 맞지만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을 때 고용이 꺾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도 이렇게 평탄하게 그렇죠. 가다가 갑자기 네. 확 튀는 네. 그런 케이스지 이게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뭐 과거 데이터 보시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네. 건은 약간 일시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네,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정확한 거는 저희들도 알 수 없지만 뭔가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뭐 정부나 뭐 레저 이쪽이 급격하게 그렇죠. 들었다. 그냥 임금 상승률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당 임금이 4.9에서 4.4%로 하락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0.5%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0.3% 이하로 하락하면 어찌됐든 임금 상승률은 이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임금 상승률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네네. 되는 거죠. 그럼 괜찮은 결과인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 이제 1월 CPI가 다음 주에 발표가 나거든요. 지금 하는 이런 관련 얘기들은 다음 주 CPI 나오면 다 묻히는 거죠. 거기 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지금 이슈가 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2나 나왔어요. 예상이 네. 50.4였는데 신규 주문이 45.2에서 60.4로 개선됐고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의 효과처럼 보이고 네. 이제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보다 좋다라는 거는 고용도 많아. 그럼 이 경기 자체가 꺾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통계를 지금 지표를 보면 네. 1분기 GDP 성장률이 벌써 0.7%가 나와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에 가깝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0.7이라는 거는 뭐 3분기, 4분기 역시 2% 네. 후반, 3% 중반 정도로 좋았는데 1분기도 괜찮다면 저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착륙.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그 고용 지표가 뭐 계절적 요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결국은 되게 크게 나오긴 했으니까 통화 정책에서 연준이 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거의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안 와도 되겠다. 생각은 안 해도 되겠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정책 방향이 추가 긴축으로 가고 당분간 제약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쪽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네. 여기 지금 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긴축을 할 수도 있다. 네네. 금리를 5.1이 아니라 5.2 뭐 그거보다 좀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네네.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거는 다음 주 CPI 봐야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네네. 애플과 테슬라는 또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특이한데요. 저도 이제 애플과 테슬라 테슬라는 물론 좋았었죠. 그런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어제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었냐면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들은 지수가 2.67%가 하락했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2.37% 하락했고 뭐 나머지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뭐 파란색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지수보다 적게 하락했던 거는 애플이 상승해서였었거든요. 심지어 애플은 장중에 4%가 넘게 상승하다가 네. 하락한 게 2.44로 마감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보시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 팀쿡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지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네. 내가 더 팔 수 있었는데 네.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 중국이 파업하고 뭐 봉쇄하고 이러니까 네.
못 팔았다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은 현재 생산이 정상화되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단히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폭스콘이 애플의 기기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대만의 폭스콘이 1월 매출이 전년 대비 48.2%나 증가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요게 아마 뉴스가 좀 늦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근데 1월 매출은 2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용이 정상화되고 아이폰 생산 센터인 정저우 캠퍼스 출하량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리오프닝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폭스콘은 1분기 전망은 시장 기대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네. 폭스콘이 도달했으면 애플도 도달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4분기에 발표한 실적이 네.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애플과 테슬라가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호재가 나오는데요. 네. 반대로 아마존과 뭐 구글이나 이런 네.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악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밀리고 네. 얘네 두 개는 공통적으로 중국발 호재라고 할까요? 그동안 봉쇄됐던 게 풀리면서 호재들이 나오면서 둘 다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뭐 테슬라 뉴스도 사실 아마 오늘 국장에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 네네. 테슬라 뉴스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테슬라는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일단 트위터 관련 묶음이 있어요. 네. 배심원단이 머스크가 테슬라 이제 비공개 전환한다고 했던 트위터를 무죄 선고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추세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트윗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테슬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심리가 좋아진 거죠. 쉽게 표현하면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더 안 팔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거죠. 예, 요거 네. 나온 거죠. 네.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준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RA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모델 Y 가격 인하를 철회했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가져온 건 아니고 네네. 모델 Y 가격이 54,990달러에서 2,000달러 인상한 건 맞는데 네. 원인이 55,000달러에서 80,000달러 인상으로 했는데 이건 제가 신문을 그대로 쓰다 보면 이렇게 쓴 거고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델 Y를 세단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기존까지 그랬죠. 그렇죠. 네. 세단으로 분류해서 이게 5만 달러를 적용을 받았는데 네. 이게 세단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오버로 분류가 네. 되면서 그러니까 세단은 55,000달러까지만 그렇죠. 보조금을 줄 거야. 네네. 대신 SUV는 8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맞습니다. 주는데 이제 모델 Y가 세단에 분류되다 보니까 55,000달러를 넘으면 네네. 보조금 못 받는 거.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다가 이게 SUV로 포함됐네요. 법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8만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야심차게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릴게. 네네. 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근데 머스크라면요. 네. 가격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네. 완전히 이제 꺾어놔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싸움을 하려면 네. 여기서 올리지 않고 확 풀어버리는 거죠. 무대를 확 풀어버리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당 마진이 네. 9,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포드는 지금 상태로 적자고요. 파는 네. 대로 적자고요. 네. GM 같은 경우는 2,500달러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대당 이익이 나요. 네. 현대차가 1,000달러가 약간 안 되거든요. 현대차 네. 전기차들이.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마진을 낼 수 있다면 점유율을 빠르게 확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가격을 유지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포드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물론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실제로 중국 내 판매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혹시 좀 테슬라가 그럼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게 사실 판승철님께서는 좀 패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원래 가격에서 여전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고요. 그거는 좀 걱정할 필요 없는. 이거는 뭐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다음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이 발생했으면 네. 1분기 실적에 좀 이렇게 영업이익의 손실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약간 어떻게 마사지하는 정도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고요.
근데 뭐 당장 이 가격이나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머스크도 즐거울 것 같거든요. 1월 중국 판매량이 1월 달에만 6만 6천 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YOY로도 10%, MOM으로도 18%거든요. 전월 대비 18%. 예, 맞습니다. 오히려 중국 차량들이 지금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막 치고 올라오고 테슬라 맞습니다. 빠지고 그랬었는데 가격으로 지금 확실히 좀 승부를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반대로 아마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존은 뭐 뉴스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냥 가져왔어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희망이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썼어요. 희망이 없다. 4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AWS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네. 보시면 매출이 4분기에 20% 증가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3분기에 27%였었고 전년 동기에서 40%였으니까 성장률 둔화가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AWS 성장률이 10% 후반까지도 중반까지도 하락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눈에 띄게 성장률이 줄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틀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냥 정액으로 내는 게 아니고 덜 쓰면 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줄였으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덜 쓰면 적게 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요. 반대로 얘네들은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보일 수도 있죠. 이게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자체로 희망이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또 너무 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분야에서 4년간 노력했지만 점유율이 줄었다. 아마존 프레시하고 고를 폐쇄하면서 7억 2천만 달러 손실이 났다. 뭐 하는 족족 안 된다 이거죠. 장사가 안 되는데 주가가 오를 리 있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면 주가가 좋아지기가 힘든 거죠. 사실 어느 무엇보다도 아마존은 그 영업이익에서 AW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80%가 되다 보니까 다른 뉴스 다 제외하고도 AWS만으로도 좀 주가가 크게 하락할 법했네요. 다만 이제 뉴스가 거기다가 또 신선식품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까지 안 좋아져서 한 8% 정도 하락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슬픈 사연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WS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마존을 이렇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저도 이게 변동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회사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AI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더합니다. 관련 뉴스 한번 전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구글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구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성이 돼가지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반영하게 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싸움이 붙은 게 맞고 누가 이길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면 어떤 거를 이제 누구에게 투자할지가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앞서 저는 이제 누가 돈 벌지. 그렇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이제 제 표현을 하면 성장률이 누가 더 크게 나올 건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거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MS에서 챗 GPT 이제 통합한 빙 검색 스크린샷이 유출됐대요. 일부러 유출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월 말까지 빙 검색 엔진에 통합하고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구글에서 AI 챗봇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했답니다. 맞아요. 그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분 10%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구글 클라우드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2월 8일 날 AI 데이를 개최한다. 보면 되게 구글이 지금 바빠요. 지금 이것도 사야 돼. 사실 이게 엔스로픽이요. 챗 GPT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엔스로픽 사장이요. 네. 챗 GPT 개발하던 곳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오픈 AI에 예, 오픈 AI 근무하던 직원으로 직원이에요. 근무하다가 예. 이분은 높은 분이었겠죠. 네네. 그래서 나와서 내가 할래 그러고 자기가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도 관계가 있죠. 우리도 어느 정도 안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챗 GPT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제 엔스로픽은 구글 클라우드를 써라 이런 거고요. 사실 저는 누가 이길지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가장 관심 많으세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네네. 반반 사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되고요. 네네. 500만 원은 구글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초창기 시장 형성될 때는 네네. 중소형주들이 오르겠지만 중기 정도까지 가면 대형주들이 오르겠죠. 그렇죠. 실제로 돈을 누가 버느냐 이 싸움이 될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단에 가서야 이기는 쪽으로 이제 확실히 승패가 갈리겠죠. 네네. 근데 1, 2년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근데 구글의 강점을 보면 기존 점유율에서 강점이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점유율을 빼앗아 오면 이거는 성장률이 되게 크게 보입니다. 네. 눈에 띄게. 이게 AMD가 과거에 인텔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무너뜨렸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를 사면 좋으냐? 둘 다 사야 됩니다. 반반 사는 게 네. 합리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또 이게 우리 심리라는 게 나는 대박 내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에 한쪽에 고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사실 보니까 실적이 뭐 주요 기업들은 아니더라도 실적 발표하는데 되게 많고요. 또 미국 무역 수지도 발표되고 좀 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좀 뭘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화요일 날 중요한 게요.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매크로 요즘 미워하고 있지만 네네. 이건 꼭 봐야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호주 통화정책 회의 있고요. 화요일 날 뭐가 많고요. 월요일 날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실적 발표 나오고요. 근데 네. 이건 좀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수요일은 우버나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 있고요. 목요일 날은 늘 그렇듯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나옵니다. 네. 이거 보면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펩시나 에브비, 뭐 페이팔, 리프트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 있고요. 금요일 날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납니다. 네. 저는 여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어차피 사실상 디플레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 장세예요. 완연한 금융 장세인데 장세 중에 지금 자꾸 뭔가 뭐 풍선 사건도 터지고 무슨 일들이 터지니까 지금 골치가 아픈 건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정부에서 또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네네. 중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네. 자 실적들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 우리 시간으로 7일 화요일 그렇죠. 7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보니까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연설이 예정돼 있고 그게 언제죠? 그 CPI가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이번 주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좀 애매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말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를 하이어 포런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에 유지할 것이고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막 이렇게 시장을 물론 이제 시장이 앞서가는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네네.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준 의원들만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ECB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다른 나라 캐나다도 그렇게 동결을 했고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명히 연준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더 긴축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CPI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쉘터 항목인데 네. 지금 나오는 쉘터 지표들은 이제 과거 후행 지표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민간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이미 6개월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원래 파월은 비둘기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과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변수들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판승철님 오늘 저랑 처음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기분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요? 저 잘생긴 사람들 싫어해요. 아니, 그런 저 창밖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좀 쳐다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아, 콘텐츠. 네, 판승철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얼굴 비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